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학교폭력 인성교육 11주차 11월 9일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첫 번째 세미나에서 두 분 선생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판서 지우면서 이 부분은 지우지 않고 남겨두었고요. 잊지 마시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세미나 발표를 위한 원고를 제 이메일로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1교시에서는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동양적 맥락의 인성 및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2교시에서는 서양적 맥락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세 번째 챕터 내용은 마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3명 정도의 사상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다 이제 철학계의 거인들이기 때문에 이 3명의 사상가를 25분에 다 다루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 그리스 사상가라는 점에서 공통되는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사상가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칸트는 간략하게 저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만 살펴보는 것으로 이렇게 2교시 논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교재로 보자면 65쪽 두 번째 단락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양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플라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비물질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인성교육은 감각과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영혼의 해방, 순수화를 의미한다. 순수한 영혼은 특히 참된 인식, 즉 진리 또는 이데아와 상응하며 이데아에 따라 인간과 세계를 형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파이데이아의 요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톤 철학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데아론이 나오고 있죠.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존재의 본질, 원형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플라톤은 엄격하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죠.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플라톤이 주장하는 이원론적 세계관과 이데아론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사람들은 동굴 속에서 오랜 기간 갇혀있는 죄인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이 동굴 속에 갇혀서 입구 쪽을 등진 채로 동굴 벽을 보면서 앉아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묶여있는 죄인들의 등 뒤에는 횃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요. 이 죄인과 횃불 사이로 여러 가지 동물들, 물건들 같은 게 휙휙 지나가겠죠. 그러면 죄인이 응시하고 있는 동굴의 벽면에는 그림자가 생길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죄인은 오랜 시간 동안 동굴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동굴 벽면에 보이는 그림자가 그림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물 그 자체라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끌고 동굴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현실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동굴의 비유인데요.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죠. 동굴 속의 세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동굴 밖의 세계, 참된 진리라든지 원형 이런 게 존재하고 있는 이데아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현실 세계는 우리가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인식하게 되고요. 이데아 세계에 있는 참된 사물의 본질은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된 본질, 이데아를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 철학의 흐름에서 이성을 중시하는 이런 사조 만들어지게 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상적인 세계인 이데아계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인간이라든지 이상적인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이상적인 인간에 대한 논의가 인성론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이 생각할 때 이상적인 국가와 이상적인 인간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국가가 대문자 A라면 인간은 소문자 A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먼저 이해한다고 하면 다른 하나 또한 이해하는 것이 수월해지는데요. 큰 글자를 먼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를 먼저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인간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플라톤이 논의를 진행하는데요. 저희는 인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인성교육으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플라톤의 논의와는 조금 다르게 순서를 바꾸어서 인간의 영혼, 인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삼분설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이상적인 인간의 영혼, 머리, 가슴, 배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인간의 영혼과 이상적인 국가는 유사한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국가 또한 세 가지 분류 정도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플라톤의 입장입니다. 가장 아래 생산자,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든다면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1차적인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 다른 나라에서 그 물건을 약탈하기 위해서 침략하려고 하는 외부 세력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한 수호라든지 군사 역할을 담당하는 군인 계급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국가를 정의롭게 이끌기 위한 군주, 철인 왕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플라톤의 입장입니다. 자, 둘이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 또한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머리, 그리고 한 국가의 왕은 이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사유 능력을 잘 발휘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간의 가슴, 그리고 국가의 군인은 기계라고 하는 것을 특징적인 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라고만 말하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번역으로는 의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로운 분노감. 우리가 뭔가 부정의한 일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분노의 감정, 이런 게 기계, 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슴과 근인 부분이 기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배와 생산자, 이 부분이 욕구를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각 부분을 잘 다스려서 그 부분이 탁월하게 잘 개발되는 상태를 덕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덕,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되는 덕이 지혜, 기계와 관련되는 덕은 용기, 욕구와 관련되는 덕은 절제입니다. 그리고 지혜, 용기, 절제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 정의로운 개인의 영혼 내지 정의로운 이상적인 국가, 정의로운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사주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 네 가지 덕을 가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방법들이 인성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라톤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어지는 부분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 영혼의 불멸을 인정하지만, 플라톤 같은 경우에 이제 육체라는 감옥 속에 영혼이 갇혀 있다가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돼서 이데아 세계로 간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영혼의 주장에 대해서 영혼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적 세계관에 따라서 동굴 바깥으로 나가라, 이데아 세계의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 노력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주의자였다면,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삐딱선을 타고 있죠. 정반대로 현실주의를 주장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육체와 결합된 현세적 인간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인간의 정신적 본성과 인간 삶의 사실적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의 영혼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성적인 부분과 이성적이지 못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두 부분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저희 교재에서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교재 내용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아버지가 공중의 의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 이런 분류에 대한 소양이 조금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영혼 또한 생명체의 분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거든요. 인간적인 부분, 동물적인 부분, 식물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각 영혼의 부분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낸 다음에 그 기능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거든요. 영혼이 가지고 있는 각 부분의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성론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 기능들이 탁월함을 발휘해서 덕을 형성하는 것,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성교육론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논의할 때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이해하기가 편리하거든요. 식물적인 부분, 식물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능 어떤 것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영양을 섭취한 결과 식물들은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것을 성장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무를 잘라보면 단면에 나이테라고 하는 게 있죠. 영양 공급 받은 결과로 식물들은 자라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 중심주의적인 편향이 담겨 있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실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 중심주의자이기도 하고요. 식물에 비해서 동물에 비해서 인간이 상위의 능력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런 전제하에 상위의 부분은 하위의 부분이 수행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수행하고요. 그것에서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기능 또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도 당연히 영양과 성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식물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동물만의 고유한 기능, 우린 어떤 것을 언급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동물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움직인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게 되는 이유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음식을 찾기 위해서 간다거나 이런 욕구의 발동을 통한 것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욕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기능 또한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영혼, 동물적 부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인간적 부분, 당연히 식물적 부분의 영양과 성장, 동물적 부분의 운동과 욕구, 이 기능은 수행하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 두 부분과 구분되는 인간적 부분만의 가장 고유한 기능, 무엇일까요? 플라톤이 이성을 통해 이데아를 인식한다고 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지점에서는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 부분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이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성론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각 부분을 탁월하게 발휘한다거나 조절해서 덕을 만들어내고 형성하는 게 인성교육론과 연결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식물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건 사실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적인 부분과 인간적인 부분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해 보자면 특히 동물적인 부분의 욕구, 이것을 잘 다스려야지 올바른 삶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인간적인 부분의 이성,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긴 하지만 가능성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탁월하게 개발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조력자가 필요하겠죠. 그 조력자가 바로 선생님들이십니다. 이성적인 부분은 교육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탁월성을 발휘한 덕을 우리가 지성적 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적인 부분의 욕구, 이것을 탁월하게 잘 조절하고 제어해서 만들어지는 덕을 품성적 덕이라고 하는데요. 이성 부분이 교육의 결과 탁월성을 발휘해서 지성적 덕으로 형성된다면 과연 욕구 부분은 무엇을 통해서 품성적 덕이라고 하는 탁월성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한번 욕구 참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비가 한 마리 날아온다고 해서 바로 봄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 마리 제비가 꾸준히 날아오고 시간이 지나가야지 봄이 옵니다. 실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마리 제비가 봄을 만드는 것은 아니듯이 한 번의 올바른 행동이 훌륭한 인간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행동의 꾸준한 습관화가 필요하다. 올바른 행동, 욕구 잘 참아내는 걸 습관화하면 품성적 덕이라고 하는 걸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품성적 덕의 상태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바로 중용이죠.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상태. 그 상황에서 가장 알맞은 상대적 중간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따라 행위하는 상태. 용기라고 하는 중용의 덕, 품성적 덕이 있다면 그것이 너무 부족하면 비겁한 사람이 되고 그것이 너무 넘쳐나면 만용을 부르게 됩니다. 이런 양극단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적절한 중간점을 잡아야 되는데 동물적 부분만 가지고 그걸 알아내긴 어려워요. 반려동물 기르는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동물을 처음 분양받아 왔을 때 첫째 날부터 배변해야 하는 곳에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누진 못하잖아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지도해서 올바른 배변 습관을 들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적 부분이 품성적 덕을 발휘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성적 덕 부분에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실천하는 게 가장 품성적 덕에 알맞은 것인지 알려주는 지성적 덕의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인성 교육,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정리했었던 부분을 함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식물적 영혼, 감각적 영혼, 동물적 부분이 되겠죠. 정신적 영혼, 인간이 고유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지닌 존재이며 타고난 자연, 교육적 노력에 의한 습관, 인간의 고유한 기능으로서 이성의 삼자가 조화를 이룰 때 인성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 식물적인 부분이 타고난 자연이라고 한다면 교육적 노력에 의한 습관, 동물적 부분에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 인간의 고유한 기능으로서 이성, 이게 교육을 수행해서 지성적 덕으로 발휘될 수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칸트가 나오는데요. 칸트도 여기서 묶어서 넣어둔 게 근대 사상가이긴 하지만 이제 이성을 중시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하는 논의 속에서 함께 묶어서 설명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교재 속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칸트는 인간을 예지적 차원이 깃들어 있는 존재로 보고 인성교육이란 성장 세대로 하여금 감성에 의한 속박에서 벗어나 이성의 자발성을 실현시키도록 하는 것, 즉 인격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플라톤에서 이원론적 세계관에 따라 세계를 현실 세계와 이데아 세계로 나누어서 본다고 했었죠. 이거와 유사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칸트의 경우에도 현실 세계, 현상계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요. 이데아 세계, 예지계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서 인간은 현상계와 예지계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현상계라고 하면 동물적 특성,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은 예지계의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지계의 속성 역시 또 이성이 될 겁니다. 이 이성을 통해서 욕구를 참아내고 어떤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지 알아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욕구는 보통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의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지계의 시민으로서 인간은 하고 싶은 것을 초월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욕구라고 표현한다면 해야만 하는 것,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위 혹은 의무라고 표현하죠. 이런 측면에서 칸트의 윤리적 입장을 의무론적 윤리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의무라고 하는 건 문장 중에서도 명령의 형태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칸트는 무조건적인 도덕 명령인 정언 명령을 중시한다. 이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억지로 강요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성을 통해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발성을 실현시킨다.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 존중한다. 이런 내용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이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등의 인성 이해는 상이한 시각과 강조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심원한 내면성을 개발 및 형성해 나가려는 입장으로 수렴된다. 서양의 인성 내지 인성교육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상위의 정신적 능력,
이것을 탁월하게 개발하고 발휘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서양적 관점의 인성교육까지 해서 세 번째 챕터는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셨다가 다음 챕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